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주서연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청춘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신한DS에서는 ICT 개발과 ICT 인프라, 정보보안, 그리고 ICT 기획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로 학점은 4.5 만점에 3.0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관련 분야 학과를 전공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5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영풍전자에서는 전산, 그리고 제조기술, 설계 등 총 6개 분야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별로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6월 18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한일네트워크스에서는 네트워크와 서버 관리를 담당할 시스템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실무 경력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2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그린푸드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 업무 수행을 담당할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산 혹은 이공계 학사 이상인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며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보유하거나 전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매번 저희 해외 취업 꿈꾸는 구직자들에게 정말 알찬 취업 정보 전해주고 계시는데 네. 오늘은 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나라별로 취업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국인 채용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급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죠. 예. 베트남 취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요즘 정말 베트남이 해외 취업으로 상당히 좀 인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종종 전해 듣고 있고 또 실제 또 베트남 분들도 거꾸로 우리나라에 많이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좀 베트남 오늘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베트남은요. 과거에 중국이 포스트 차이나로 된 것처럼 예. 제2의 포스트 차이나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최근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예. 국제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육기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외국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현지 정착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나라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2015년도 이후에 한국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지사라든지 별도의 회사를 많이들 진출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온 기회는 베트남어가 굉장히 능통한 분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그런 찬스를 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채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좀 베트남에 취업한 구직자 수 대략 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해 말까지 2017년 말까지 해서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기업은 약 6,300개 기업 정도가 됩니다. 네. 이거 12로 나누면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신규 진출한 기업도요. 2015년도에서는 한 540여 개에서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670여 개로 증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출이 늘어나면서 현지인하고 한국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인들 사이에서 그 브리징을 해줘야 되는 중간 관리자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집계한 그 베트남 내 우리나라 취업 수요자 수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72명 정도, 100명도 안 되는 두 자릿수였는데요. 2016년도에는 288명, 300명에 가깝게 약 4배가량 증가한 그런 수치를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또 기회의 땅 베트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자, 그렇다면 취업 관련 오늘은 좀 어떤 내용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네. 해외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일단 좀 알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나라를 이해하고 잘 알아야 전략도 짤 수 있고요. 예. 그 전략에 맞는 전술도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평소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아나운서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일단은 좀 개방을 한 지 얼마 안 된 나라다. 우와, 예. 퀄리티가 높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알고 있고 네네. 또 이제 베트남이 나라가 이렇게 길잖아요, 국토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이 상당히 좀 도시가 서로 차이가 있다 정도로 알고 있고 어허. 요즘은 뭐 다낭이다, 호치민이다 해서 많이들 좀 우리나라에서도 여행도 많이 가시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저는 두 번째 답이 먼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에게 베트남은요, 여행지, 예. 낭만적인 여행지 정도로다가 우선 알려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 지도라든지 국토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두시지 않는 분은 잘 모르십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잘 알아보게 되면요,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크다 작다, 업 앤 다운. 제 생각에는 좀 크지 않을까요? 크지 예. 않을까 싶으시죠? 일단 굉장히 길잖아요. 네네. 좀 이렇게 좀 부츠 모양처럼 상당히 긴 신발을 그렇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긴데 네. 글쎄요, 면적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우리 조소연 아나운서님은 확실히 상식이 많으십니다. 1.4배 더 큽니다. 네. 남북 한합한 것보다 1.4배 정도 더 크고요. 잘 알고 있는 도시라고 한다면 하노이 예. 들어보셨죠? 예. 호치민, 그렇죠. 다낭. 예. 네, 신혼여행 많이 가시는 예. 곳이죠, 다낭. 근데 이 지역이 북부, 남부, 중부 지역에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북부에는 하노이가 위치하고 있고요. 예. 남부 지역에는 호치민이 있고, 그렇죠. 중앙 지역에 이제 다낭이 있어서 그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 주요 산업도 보게 되면 다양합니다. 예. 뭐 곡식류 있죠, 쌀이나 곡식류, 예. 제일 콩 유명하죠.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또 고추나 수수 같은 채소류, 예. 차류, 커피나 차. 예. 요즘 베트남 커피가 차. 또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쪽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해산물은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 나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난 30여 년간 베트남 경제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했어요. 전후에 굉장히 힘들었었죠. 네. 그러다가 급성장해서 눈부시게 발전한 그런 나라입니다. 1986년도죠. 도이머이 정책 펴면서 GDP가 연간 9%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9%, 10%도 안 되는 게 얼마나 그게 많은 겁니까라고 예. 하지만 GDP라는 것이 9%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한 경제 정책이 그러니까요.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997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 쪽에 외환 위기가 있었죠. 그때 베트남이 시장 경제로 급선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01년 이후에 세계 시장으로 편입해서 아주 발빠르게 개혁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마지막 2007년도 한 1월부터는 세계 무역 기구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무역 시장으로 편입돼서 섬유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네. 있었죠. 예, 이런 것도 섬유까지는 전 처음 듣는데요. 사실 그렇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국수로 대표된 음식을 많이들 찾고 있고 네네. 또 요즘 또 커피 정도로만 유명하고 있는데 예, 섬유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사실 한국 구직자들에게도 이제 취업의 문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외국인 채용은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한테는 외국인이니까요. 예. 채용 형태를 일단 보게 되면요. 한국 기업에서 진출을 해서 베트남으로 진출해서 현지 지사가 있어요. 그 지사에서 채용하는 형태가 있고 한국과 베트남 기업 간의 현지 채용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 현지에서 취업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지원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 표를 보시게 되면 호치민 무역관에서 연간 주요 사업 일정들을 쭉 월별로다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지난달이었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취업 아카데미, 특히 물류나 예. 유통업에 관련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취업 아카데미를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한국과 베트남 청년 인력 채용 박람회가 예. 또 진행되고요. 네. 8월 달에 방학 때죠. 역시 또 취업 아카데미 제조업에 이 밖에도 매월 포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행사들에 좀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사실 뭐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회사의 그 현지 지사에 이제 채용이 되는 경우를 전 주변에서 좀 종종 봤었는데, 그러시죠? 예, 실제로 좀 베트남 기업에서 이렇게 채용할 때 외국인 채용 중에서 이 한국인에 대한 인식 같은 건 좀 어떤가요?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베트남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때 네. 전쟁이었었고요, 예. 전국이었었고 그때 참전했던 한국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국에 대한 인식들은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예.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그런 국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진출을 하고 현지인들도 많이 채용하고 그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거에 올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겠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고요. 예. 또 있지 않습니까? 축구? 예. 그죠? 유명한 그분 그분이 때문에 계시죠? 예. 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저도 이제 사실 뭐 저는 기업에 계신 분들보다는 주로 이제 베트남 현지 분들, 뭐 젊은 세대들 만나면 네. 이 한류로 대표되는 그렇죠. 문화에 대한 바람 때문에 네. 한국에 대해서 정말 무작정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막연하게. 예, 막연하게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한국에 오고 싶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네. 많아서 네. 사실 베트남에서도 우리 한국인 구직자들이 많이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네. 여러 가지 저도 질문이 좀 드는데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베트남 현지에서 이제 취업을 지원하는 것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직접 좀 베트남으로의 취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작년에 유명한 국내 호텔에서 네. 한국과 베트남 수교 25주년 기념 취업 박람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 분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시리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25주년 기념해서 취업 박람회를 할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현지에서 인터뷰를 직접 하고 채용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정보를 습득해서 준비해서 본인들이 해외 취업을 준비해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한국에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베트남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던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베트남 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 네. 글쎄요, 면접 이거 어떻게 진행될까요? 흔히 알고 계시는 그 외국인 채용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스카이프를 예. 통해서 화상 면접을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한국 지사들이 많이 6,300여 기업이나 나가 있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한국 사람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든지 취업을 위해서 학교에 공부를 하러 베트남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 그쪽에서 한국 인력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직무나 산업부문 업종별로 좀 설명드릴 때 보태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한국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포지션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도 바로바로 채용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국내 기업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인터뷰해서 채용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외국인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베트남 기업에서 채용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는 어딜까요?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업종별로 좀 구분을 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직무별로 보는데 직무는 신입 직무와 경력 직무 이렇게 구분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업종별로는요. 그 베트남 북부 지역의 국내 대기업 S그룹이 들어가 있죠. 예. 또 L그룹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전자, 전기 쪽 업종이 굉장히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봉제라든지 무역 판매, 서비스업으로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직무를 보자면 일단 신입사원들 구인 현황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영업 쪽이 많습니다. 예. 영업과 해외 영업 그리고 품질 관리나 생산 관리 파트에 신입사원들을 많이 채용을 하는 추세고요. 예. 경력직을 구인하는 그런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회계직이나 자금, 재무 쪽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네.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한 예.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업종별 보면은 제조업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자 관련 업종이 제일 많기도 하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 쪽에서는 영업관리, 해외 영업이나 회계 직무가 많다라는 거.
이제는 뭐 언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네. 우선은 그 부분은 배제하고라도 네. 이 직무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입 구인으로 봤을 때는 좀 영업과 그 네.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좀 제일 많이 좀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네. 자, 그래도 여러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나에게 맞는 직무를 선택을 해야 베트남까지 멀리 가서 이제 구직을 했을 때 잘 적응도 할 수 있고 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텐데 네.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맞는 직무. 직무를 선정할 때 본인의 성향 파악을 먼저 하죠. 진단하고 본인의 성향,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거나 타인들이 나를 평가해서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 내 네. 성향을 알고 나는 그러면 이런 직무가 맞겠네라고 네. 지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일단 해외 취업이라는 것에 포커싱을 좀 해서 본다면 내 성향 맞는 건 기본으로 베이스로 두시고요. 네. 언어적인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어 상당히 쉽지 않다고 하죠. 예. 중국어가 4성, 베트남은 6성.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말 배우는데 상당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언어 중에 베트남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직종이 있다면 뭐냐면 영어 파트입니다. 영업, 해외 영업. 여기서 궁금한 점 생기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영업 같은 경우는 말을 하는 직업인데 그렇죠. 언어가 되질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 영어를 쓰는 건가요? 네, 한국에서도 영업을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무를 좀 분석하다 보면요, 대면 영업으로 해서 직접 세일즈하는 파트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거래처 관리라는 관리적인 영업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이나 해외 영업 쪽은요, 후자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트남민들을 만나서 직접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세일즈가 아니라 거래처나 협력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업 관리직이라고 보시면 예. 되기 때문에 베트남어가 굉장히 능통하고 우수하지 않더라도 그쪽 직무를 수행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반면에 이제 베트남어가 굉장히 중요한 직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네. 인사 업무라든지 예. 총무 업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회계 업무 이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직접 사람들을 다루고 네. 그 사람들이 회계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처리하는 거를 담당자로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말 아니고 글로 쓴다는 건 제약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부문은요, 베트남어가 상당히 좀 능통하신 분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직무나 이런 선택할 때 언어는 뭐 일단 당연한 거고요. 네. 성향이나 능력 말고도 또 어떤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해당하는 업무들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좀 이제 많이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영업 부분에 지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비록 세일즈는 아니고 영업 관리직이라 하더라도 내가 좀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다라고 하시면 지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 만났을 때 공포감이 있다든지 네. 또는 말을 좀 더듬는다든지 소심한 얼굴이 소극적이라든지. 빨개진다든지 예. 이런 분들이 영업 쪽에 지원하게 되면 그쪽이 협력사라든지 거래처에서도 이렇게 환대받을 수는 없는 그런 네. 성향이거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총무나 회계직 꼼꼼해야 됩니다. 굉장히 꼼꼼하고요. 디테일하고 분석적이면서 또한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논리성도 좀 필요한 그런 성향이 필요합니다. 자, 저희가 아까 베트남어도 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베트남어 뭐 어렵잖아요. 그렇죠. 6성이나 된다고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베트남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네. 취업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글쎄요, 영업은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베트남에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무 쪽으로만 집중하게 된다면 제가 영업 파트하고 인사 파트, 회계 파트, 총무 파트로 비교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야 하는 업무 쪽으로 직무 말고요. 역할 면에서도 상당히 중점을 줘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국 현지 법인이 그쪽에 들어가서 현지 지사를 세웠을 때 네.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통역을 세워야 합니다. 네. 그 통역을 베트남 사람을 세우게 되면 베트남어는 잘하겠지만 나와의 소통이 또 문제가 된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관리라든지 한국인들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좀 못하더라도 법인장이라든지 대표의 한 오른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또 지원해도 상당히 많은 포지션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역 설명드릴 때 북부 지역에 전자산업 쪽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하노이 가면은 여기가 베트남이야, 한국이야 싶을 정도로 한국 사람이 많은 아, 그 정도인가요?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 비즈니스 하려면 한국 사람이 가서 예. 관리하는 게 적합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이제 베트남어를 내가 할 수 있다면 네. 상당히 이게 큰 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이렇게 그럼요. 양쪽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게 네. 정말 좀 희소하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네. 이렇게 좀 국제적으로 실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베트남은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그런 네.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현지 채용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스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베트남어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네, 베트남 호치민의 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 베트남 학과에서 시행하는 그 시험인데요. 예. 등급은 3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 A, B, C로 나눠져 있어서 A가 초급, C가 상급으로 시험이 분류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이트를 통해서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시험과 관련된 자격증 시험과 관련된 예. 세부적인 정보를 접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좀 토익이나 뭐 HSK 같은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사한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네. 베트남어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드네요. 도전 의식이 있으시군요. 예, 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베트남 취업 시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걸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패스가 네, 비자, 필요하겠죠. 비자인데요. 두 가지 경우를 좀 구분해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려면 노동 허가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취업 비자, LD 취업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발급받게 되는데요. 노동 허가증, 베트남 정부에서 이 허가증을 주지 않으면 취업 비자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예. 그러니까 우선 노동 허가증을 먼저 받고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 베트남의 노동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예. 제2장 5절 15조에 보면은 노동 허가증 없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법규에 의해서 예. 추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돼 있을 정도로 그 노동 허가증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첫 관문이 되겠죠. 예, 아니, 보통 이제 외국에 취업을 할 때는 취업 비자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노동 허가증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비자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시게 되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죠. 네. 취업 비자는 취업 비자와 노동 허가증의 대표적인 차이점은요. 예. 전 세계 공용이냐, 한 국가에서 허용되는 것이냐. 아, 예. 비자는 일하기 위해서 입국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증명을 해주는 국제적인 사증입니다. 예. 반면에 노동 허가증은 베트남에서 정부가 발행해주는 베트남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예. 부여해주는 증서가 노동 허가증이 되는 거겠죠. 결국 두 번의 허가를 받아라. 두 번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노동 허가증 같은 걸 발급받을 때 좀 많이 까다로울까요? 이걸 일단 받아야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노동 허가증은 이제 크게는 4가지, 네. 그 4가지에 각각 한 3가지 정도씩으로 다 구분이 되어서 4 곱하기 3, 12가지 정도 케이스가 와, 있는데요. 네. 허가증이 일단 첫 번째 관리자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 허가증이 있고요. 전문가 허가증, 마지막으로 기술자 허가증. 예. 이 4가지의 허가증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4가지 허가증의 종류별로 구분되고요. 거기에 이제 학위라든지 취업 예정 분야에 대한 훈련 또는 근무 경력 요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허가증의 종류가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허가증을 받겠다, 신청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케이스로 허가증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좀 수립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문의하실 수 있는 연락처도 화면을 보시면 나오실 텐데요. 네. 하노이 EPS 센터하고 예. 하노이 무역관 전화번호가 네, 나가네요. 전화번호 화면 밑에 보이시죠?
참고하시고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이런 걸 발급을 받을 때 좀 네. 많이들 좀 까다롭다, 힘들다 뭐 이런 수준인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절차를 밟으면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미국의 무역센터 무너졌을 때처럼 미국 들어가기 힘들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고요.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제를 성장하기보다는 네. 지금 경제 성장은 글로벌화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외국의 사례들과 경험들, 지식들을 많이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외국인 채용이라든지 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상당히 개방적인 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을 제가 먼저 좀 선발을 한 거고요. 예. 그 선발한 거를 좀 토대로 해서 선점하시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면 예.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동 허가증 신청을 위해서 이 한국에서 미리 또 준비해 가야 되는 서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준비 안 해가면 네. 현지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물론입니다. 크게는 5가지 또는 6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권만 들고 가지 마시고 여권을 공증하시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지 회보서, 범죄 경력 회보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나 현재 재직 중이신 분이라면 재직증명서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업종이나 직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협회에서 발행해주는 그런 서류들이 좀 필요한데요. 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건설업으로 베트남에 진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한국 건설인 기술협회에서 발급해주는 경력증명서 정도 받으시면 좋고요. 또 해당 자격증 미리 발급 받으셔서 번역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5가지, 6가지 예. 정도는 미리 꼭 챙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베트남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궁금하네요. 베트남이란 나라가 사실 네. 좀 신비롭기도 하고 네. 이제 현지에서 일하고 계신 한국인 분들께서 이렇게 좀 일을 해보니까 좀 어떻다, 좋다, 뭐 이런 거 너무 힘들다, 가고 싶다, 뭐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빠르게 가신 제 지인이 2014년도에 진출하셨어요. 예. 한국에서 IT 업종에서 근무하시다가 그쪽에 가서 IT 업종으로 일하신 게 아니라 예. 먼저 진출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모 형님이 예. 너 좀 들어와서 나 좀 일 좀 도와줘 오. 라고 해서 무역, 트레이드와 관련된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간 곳은 중부 지역의 다낭이었어요. 예. 다낭에서 비즈니스를 이제 무역 업무를 도와드리고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혁신적이거나 기술적인 그런 트레이드가 아니었고요. 예. 그저 옮겨 주문하고 예. 발주하고 받아갖고 전달해주는 이런 정도의 수준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업무들을 마치고 나면 엑스트라 타임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14년, 15년도에. 네. 그러니 다낭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얼마나 경치 좋은 데 많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리고 낮에는 덥기 때문에 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휴게 시간도 많기 때문에 예. 한국인한테는 아주 뭐라 그러죠? 여름에 한 시간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 한 예. 시간만 미뤄져도 서머타임, 굉장히 네. 서머타임 2시간 정도를 얻었다는 기분으로 생활했다고.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저보고도 들어오라고 하는데 예. 이곳에서 할 게 있다.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조금 먼저 들어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오.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베트남을 뭐 여행이나 잠깐 이렇게 갔을 때 네. 상당히 이 물가가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서울에 비해서는 네. 상당히 좀 저렴해 살기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좀 급여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급여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월 한 200에서 300 미만입니다. 250만 원 정도 평균 정도 평균적으로? 되는데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높은 편은 아니죠. 네.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선뜻 진출을 못 하게 됩니다. 또 근데 반면에 250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250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쵸. 물가가 낮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250 받는 것들도 처음에는 한국 기준으로 너무 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가보신 분들은 물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풍족하게 쓰시고요. 또 좋은 거 하나. 가서 일을 하시다가 보면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 인정받는 경우가 된다면 연봉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네. 내가 이 역량 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일 이유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해외 취업하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해외 취업을 하다가 네. 이제 그 경력으로 이제 좀 더 점핑을 해서 귀국을 하는 계획도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베트남 경력이 이제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이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좀 나타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평가 절하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네, 네. 진솔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한국에서 중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베트남에 가면 중상 또는 상급 정도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 네. 같이요. 베트남에서 어떠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 외국 제3국이나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베트남 관련 비즈니스 업종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만 예.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업종이라고 한다면 베트남에 있는 경력이 한국에서 굉장히 선호받는 그런 쪽으로는 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이제 베트남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좀 호흡을 길게 보고 그곳에서 네. 좀 자리를 잡고 해서 계속 가치를 높여가는 것도 사실 방법이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그렇다면 말씀입니다. 실제 이제 막 채용의 문을 열게 된 몇 년 안 된 베트남 기업들이 한국인 직원들이 이제 가서 뭐 몇 년 정도 일을 했잖아요. 네. 그들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그들의 업무 속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능력이나 업무 속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좀 따뜻한 나라 이런 쪽의 성향과 한국인들의 조금, 성향이 느리죠?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일부러 부지런히 하지 않고 똑같이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보다는 부지런하고 일 잘한다라는 평가가 인식면에서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예. 여기에 약간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전문가 필이 나게 됩니다. 자, 오늘 베트남 취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네. 혹시 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외에도 네. 이제 한국인 구직자들이 좀 기억을 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몇 가지 좀 있습니다. 베트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낙후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굉장히 번화하고 발전되어 있는 지역도 네. 많다는 겁니다. 예. 또한 산업도 유비쿼터스나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등에 대해 아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빠른 나라다라는 거 먼저 첫 번째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베트남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나도 취업하면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친구 따라 강남하시는 거 금물입니다. 예.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좀 내려놓고 베트남을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분들이요, 베트남 현지에 가고서 제 밑에 몇 사람 있습니까? 저 관리자죠? 라고 해서 자기 포지션만 강조하는 경우 있는데요. 나보다 먼저 6개월 입사 먼저 한 베트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관리자입니다. 일하시면서 그거를 전복시키고 역전시키셔서 여러분들이 관리자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도록 조금 호흡을 길게 가지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목적을 좀 분명하게 수립하시고 베트남으로 진출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두 번째와 같이 친구 따라서 강남 가지 마시고요. 내가 왜 베트남에 왔는지 이 회사에서 뭘 할 건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진출하시면 성공적인 해외 취업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커리어 칼리지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 베트남 취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